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봉 저수지의 상류 지역에서 물을 뿌리고 있고 강릉시에서 총 150여 개의 폐수 지역을 선정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웃돌이도 속옷이었고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와이드 영팔에서는 허위 폭발물 협박이 늘어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엄벌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형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장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2년 전 신림동 휴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살인 예고가 잇따랐고 사회적 불안은 커졌는데요. 상당수가 장난글이었습니다.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새로 시행됐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겨냥해 공포를 조성하는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인터넷에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뚜렷한 피해자를 선정할 수 없어 처벌이 애매했는데요. 공중을 협박하는 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협박죄의 상한이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이었다면 공중협박죄는 형량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조만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테러 협박글 관련 범죄는 7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기소된 건 절반 정도였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첫 선고가 나왔는데요. 벌금 600만 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5월 직접 만든 사제폭탄을 들고 30분간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30대에 대한 선고인데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입니다. 비슷한 범행의 경우 해외에선 거의 실형을 선고하고 억대 배상금까지 물리며 말 그대로 엄벌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해외에서는 폭발물 협박으로 동원된 경찰력 배상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가 더 커지는데요.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20대 남성이 한 회사에 폭탄 폭발까지 2분 남았다고 위협, 전화를 걸었다가 징역형과 함께 한나로 6억 3,8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가벼운 처벌 관행이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처벌받지 않거나 경미해서 억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런 협박글을 올리는 친구들 중 청소년이 많은데 재밌고 흥분되는 놀잇감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일수록 엄중한 처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시행 초기부터 신속 확실하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중협박죄는 이름뿐인 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공중협박죄 신설 배경과 실제 처벌 현황을 짚으며 법의 실효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처벌 수준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전문가 의견을 담아 향후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 제기 외에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는 이유와 사법부가 고려하는 양형 사유를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현장을 들어가며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처벌의 수위가 왜 높아져야 하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온라인에 적는 장난글이 사회 전체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매우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와이드 1일에서는 경찰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대대적인 피싱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서울, 부산 경찰청 등의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싱 범죄는 16,561건,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데요. 경찰은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경찰이 대대적인 피싱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사실을 신속히 전달하고 단속 기간과 인력 확충, 전담 부서 신설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건수와 피해 액수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함께 신고 보상금이 매우 커진다는 내용도 전달해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피싱 수법이 진흥화되고 있어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에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 사례 등을 함께 소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싱 범죄 예방은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간단한 예방 요령과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서 주변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와이드 08에서는 최근 첨단 기술 발전 속에 AI를 접목한 수사 기법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간 추출이 어려웠던 여러 개가 겹쳐지는 지문에 대해서도 신속한 과학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지문 분리 소프트웨어인데요. 잘 보이지 않던 지문이 프로그램을 돌리자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살인, 절도 등 범죄 현장에서의 범죄 핵심 단서인 지문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가 한 모금 마신 이 음료 스캔으로 자기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여드린다면서 먼저 확보한 음료 스캔의 붓질을 반복하여 분말을 흡착시키고 이렇게 선명해진 지문을 최대한 여러 각도로 확인하며 본을 뜹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타 지문이 겹쳐 있고 성분표 속 글자 등 지문 해석이 어려운 상태지만 소프트웨어에 채취한 지문을 업로드하니 금세 분석을 통해 지문의 원 모양과 형태 등이 드러난다면서 그간 특정 위치에 지문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나 배경 무늬 등의 지문이 있을 경우 개별 지문을 분리해 감식하기 어려웠었는데 AI를 접목한 첨단 기술로 보완했다고 전했습니다. 융선 등 지문 고유 패턴에 대한 이해부터 끊긴 지문 등 약 50만 건 이상의 변형 사례도 학습해 정확도를 높였다는데요. 장지환 유케어트론 대표는 AI 기반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약 2초에서 3초 안에 지문을 추출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감정관보다 더 고도화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검출이 어렵던 지문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고 CCTV 등이 없어서 지문 감식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에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은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 직원은 최근에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그 헤드셋 표면에서 지문을 현출했는데요. 1차로 지문 검색이 안 되었으나 겹친 지문 분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문을 분리한 후 신원을 특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진흥화되는 범죄 수법 속에서 경찰은 AI를 활용한 첨단 수사 기법으로 한 발짝 더 앞서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 내용은 AI 기반 지문 분리 기술을 소개하며 첨단 수사 기법이 범죄 해결에 실제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자가 직접 음료 스캔을 활용해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한 것도 꽤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 해결 사례나 향후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범죄 해결에 기여하고 응용될 수 있는지도 살피면 좋았을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와이드 08에서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법논리상 부과되는 게 맞지만 그동안 노인빈곤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되면서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도 부과 대상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부과되지 않아 왔는데요. 노인 빈곤을 심화할 수 있고
퇴직연금 등 일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법 적용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일정 소득 이하 사적 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 소득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 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겠지만 예외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의 수용성이라든지 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형평성 또 사적연금 상품 종류별 과세 여부라든지 방식 등이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정책적 결정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10년이 다 돼가는 배려냐 원칙이냐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매우 민감하면서도 시청자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법적 근거와 그동안의 관행, 국회의 법안 발의까지 흐름을 설명한 것은 시청자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 소득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건보료 부과 시 예상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예비 은퇴자 가계에 미칠 영향이나 연금 일시금 선택 증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수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단기적인 불안이 있더라도 장기적 방향을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언급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했습니까? 네, 저는 지방 소멸의 심각한 현실을 가감없이 알리고 대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하는 지방 생존 전략 모색 프로그램인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충남의 관문 천안을 담았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번 방송에서는 70만 인구를 넘어선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충남의 관문 천안을 담았습니다. 길은 언제나 사람을 모은다고 하죠. 천안은 서울, 대전, 세종을 잇고 경부와 호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차로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달리면 도착할 정도로 서울과 천안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천안 삼거리는 조선시대부터 관리나 상인처럼 전국을 도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현재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천안 삼거리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었던 영남루는 천안 삼거리 공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안 삼거리는 한양에서 내려온 길이 영남과 호남, 충남의 세 갈래로 갈리는 지점인데요. 결국 교통의 중심지라는 장점이 지방 소멸기인 오늘날 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의 정체성도 교통에서 비롯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KTX, 수도권 전철 1호선이 한 곳에서 만납니다. 서울과 대전, 세종을 이으며 경부와 호남을 연결하는 3개의 고속도로와 5개의 국도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다른 도시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천안은 인구가 늘어 어느새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은 앞으로 경부 제2고속도로가 곧 개통이 되는 상황에서 천안은 교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서울 동북부에서 남서부로 연결되는 중요한 간선축인 GTX C노선이 연결되면 천안에서 강남까지 전철로 1시간 내에 강남과 강북도심, 청량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편리한 교통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등 수많은 반도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가 밀집해 청년들 또한 몰려들고 있는데요. 서울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요즘 천안은 보기 드문 일자리가 풍부한 비수도권 도시입니다. 리부팅 지방시대는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상업용 전기차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생산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22년 호서대학교에서 벤처 형태로 시작해 2년 만에 독일 글로벌 기업과 5년간 4,6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커진 가운데 유럽엔 가격 경쟁력, 중국엔 기술 경쟁력을 앞서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 노동력 확보가 관건이었는데요. 지역 대학생을 육성해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을 만나봤는데요. 지방 거주에 있어서 인프라가 적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통체증이 없고 비교적 출퇴근이 원활한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천안과 많이 비교되는 도시는 바로 전주입니다. 천안과 같은 인구 60만 명을 유지했던 도시였기 때문인데요. 전주에는 세계적 관광지가 된 한옥마을도 있죠. 하지만 관광은 단기적 소비와 방문객 유치에는 유리하지만 사람이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전주는 현재 인구 소멸이라는 그림자에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주하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전주 비빔밥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전주의 향토 음식인 오모가리탕도 있습니다. 한옥마을 인근 강가에 80년 된 노포가 쭉 이어진 오모가리탕 거리를 찾았는데요. 가게 사장님은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전주 비빔밥과 달리 오모가리탕은 이 거리에 와야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채로운 옛날식 반찬들이 한 상 가득. 뒤이어 등장한 주인공 오모가리탕의 맛은 어떨까요? 와, 이런 맛이구나. 시래기 맛이 나면서 새우의 고소함도 있고 거기에 매콤함. 쏘가리와 시래기의 환상적 궁합에 강바람과 풍경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전엔 손님들이 많이 와 가게에 앉을 데가 없어 줄까지 서야 했지만 현재는 경기 불황에 보시는 것처럼 텅 빈 평상들이 보입니다. 전주는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진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기업들이 주의 깊게 보는 지역 브랜드 측면에서 전주시가 가진 이미지는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질적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제조업이 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까지 전주시정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전주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편리한 교통의 천안과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전주의 강점이 융합될 수는 없을까요?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성에 있다고 봤는데요.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모든 지방 도시를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리한 내용 잘 봤습니다. 지우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와닿았어요? 네, 요즘 서울이 아닌 타 지방 도시를 방문하면 많은 상가들이 비어 있고 시내 유동 인구도 현저히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대다수의 거리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여러 통계나 매체를 통해 이는 일자리 때문임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자주 지나다니는 천안이지만 천안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풍부한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타 도시들도 인구 증가를 위한 천안의 장점들을 잘 융합시켜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꼭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논란 끝에 입법화에 성공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권 확대라는 기대 속에 기업활동 위축과 노사 갈등 심화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의 통과 과정도 그렇고요. 달라진 내용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어떤 보도가 주를 좀 이뤘습니까? 네, 지난 정부 때 이제 두 차례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이 세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여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개혁신당 의원 3명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에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원청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없었죠. 예. 하지만 노란봉투법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파견 회사나 자회사 또 계열사 등 간접 고용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원청이나 모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아닐 경우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특수 고용직이나 플랫폼 근로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또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쟁의 행위의 범위가 확대돼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또 사업 통폐합을 이유로도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언론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하는 노동계의 반응과 또 후폭풍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함께 전했습니다. 네. 노동계는 지난 20년간의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이 다행스럽고 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이 높아져서 근로조건의 개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사용자와 노동쟁이 대상이 불분명하다면서 앞으로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권리 약화로 기업 활동은 어려워질 것이고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으로 경영 위축과 또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각계의 반응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또 기업, 노조 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각계의 반응이나 여론을 다룬 보도도 그만큼 많았는데요. 각계의 반응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반응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우선 한겨레 신문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동안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와 그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의 분노가 입법 촉구로 이어져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전까지도 경영계와 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산업 현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법인 양 공포 마케팅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이번 입법은 무늬만 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히려 노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반면에 조선일보는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서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일감을 넘기거나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 중소협력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라면서 부작용의 파장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와 가족, 또 소액 주주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기업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또 중국의 급성장이라는 경랑을 헤쳐나가기 힘든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일 수 있는 건데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산업 현장에서 벌써부터 다양한 여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이런 여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법 시행 전부터 계약 조건 재조정과 또 협상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면서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사관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을 늘리거나 관련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이제 매수세가 몰렸다는 것입니다. 주로 경제 전문 매체에서는 관세 전쟁과 상법 개정안 통과로 사면 초과에 빠져 있는 기업들에게 노란봉투법은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느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 시장에서 이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있다면서 예.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동안 기업들과 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하청과 자회사 노조들의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고소와 집회가 본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나 조선 등 하청업체가 많은 곳은 초비상인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1등 공신 역할을 한 이들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직격탄을 맞은 점은 역설적이라면서 속히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6개월의 기간,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사용자성 판단 기준도 그렇고 노동쟁의 범위 등 모호한 법령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법안 시행까지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노사 관계를 수렴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법 시행 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이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죠. 네. 언론에서도 이제 다양한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보수 언론에서는 사용자의 범위와 또 정확하게 누구인지 또 노동쟁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서 향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수백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와의 교섭으로 원청 사업주는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만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체 근로자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는 제도의 구체화는 필요하지만 노동권 확대 취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법 시행 전에 남은 과제는 법령에 대한 구체화와 또 현장 적용일 것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후속 지침과 또 해석의 기준이 법의 효과를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세부 기준이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각계의 우려도 그렇고 이견 등 갈등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 사안을 다룰 때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란 봉투법처럼 이제 쟁점이 큰 사안은 뭐 정치권이나 경영계 또 노동계 등 각계의 우려와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렇죠. 언론의 보도 역시 이런 갈등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쟁점에 따라서 이제 다소 감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우선적으로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또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할 것이고, 특히 각계의 우려나 기대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한 시각으로 전달했으면 합니다. 특정 계층의 주장을 사실 확인이나 분석 없이 그대로 보도하면 당연히 치우치는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법안이 실제 산업 현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의 효과까지 전망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고 또 맥락을 제공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때 국민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